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악몽 같은 한 페이지입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 생활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공포. 그날의 진실이 드러났을 때 제 온몸은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마지막에 폭탄처럼 터질 그 반전에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단 한순간도 시간 낭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 상자의 문을 열겠습니다. 25. 인생의 문턱에 막 발을 디뎠을 무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졌고 우리 집은 조용한 정막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자주 헛것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잣말도 늘어나고 어딘가 다른 세계의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이어졌죠. 어느 날 부엌에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꿈속 대화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군대 제대하고 벌써 취직도 했어. 당신 닮아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봐. 한 방에 붙었지 뭐야. 기분이 좋아서 말이야.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처음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떠난 이와 대화하는 엄마를 보는 건 공포였죠. 하지만 매일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면이 점차 두려움보다 안쓰러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가 허공 속의 아버지와 실컷 대화를 나누는 동안 조용히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늘 대화가 끝나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아버지랑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 네 아빠가 보기 좋대. 우리 모자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거 기쁘고 뿌듯하다고 하더라.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있잖아요. 나랑 병원에 한번 가보는 건 어때요? 내가 먼저 상담받고 왔는데 정말 괜찮은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병원? 무슨 병원? 신경정신과요. 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거기 가서 상담받고 약도 좀 먹으니까 아버지 생각이 조금 덜 나더라고요. 어머니는 제 말을 단칼에 자르듯 말하셨습니다. 너?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차마 엄마가 정상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이 시간을 잘 건너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조심스레 어머니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번의 설득 끝에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신경정신과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어머니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하루 2번씩 정신과 약도 빠짐없이 복용하셨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헛것을 보지도 허공에 대고 말을 걸지도 않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도 제 일상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사회에 막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맡은 일도 많았습니다. 거의 매일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 한 끼 편히 먹은 날이 드물 정도였어요. 죄송하다는 생각이 늘 들었지만 당장은 저도 제 삶을 꾸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4해가 지났고 어느덧 30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환갑을 맞으셨습니다. 결혼은 아직 생각이 없었지만 사귄 지 5년이 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사람이었고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틈만 나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데려갈 거야? 나 계속 기다려야 해? 자기나 나나 아직 젊고 어린데 뭐가 걱정이야. 그런 소리 마. 난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옛날에 32살이면 벌써 애가 둘 셋을 낳았을 나이라고. 그런가?
여자친구가 장난처럼 웃으면서 말할 때도 있었지만 목소리 어딘가에 쌓여있는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더는 대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신혼집은 대출을 받든 어머니 도움을 조금 받든 어떻게든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뒤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 앉는 것도 긴장되는데 여자친구 손을 잡고 함께 앉아있으니 괜히 식은땀이 나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어머니가 우리 둘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그리고는 이내 익숙한 투정 섞인 말투로 웃으며 말씀하셨죠. 어머나, 이게 누구야?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말 꺼냈을 땐 설마 했는데 진짜였네?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그동안 엄마한텐 단 한 번도 안 보여주고 꽁꽁 숨겨왔단 말이지? 5회나 사귀었다면서 이제야 데려오다니 너 참 너무했다, 응?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결혼할 때 보여드리려고 그랬죠. 아무튼 여자친구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여자친구를 유심히 보시더니 대뜸 물으셨습니다. 그래, 아가씨,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여자친구는 잠깐 당황한 듯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은 채 자꾸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고모 삼촌 집을 오가며 살았고 18살 때부터는 혼자 지냈어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는 곧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그래. 어릴 때부터 많이 힘들었겠구나. 가족 품 없이 눈치 보며 크는 게 얼마나 서러운 건데. 근데 아가,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내 눈치는 보지 마. 네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난 너한테 엄마야. 편하게 대해. 어렵게 생각 말고. 그 말을 듣고 여자친구는 갑자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저 감사하다고만 말하면 될 걸 순간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정말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저 진짜로 어머님께 든든한 며느리, 아니 딸이 되도록 열심히 할게요. 어머닌 빙긋 웃으시며 그 말 꼭 기억해라 하시곤 주방으로 가시더니 저녁 준비를 하셨습니다. 된장국에 동그랑땡, 고등어 구이까지 어머니표 밥상이 차려졌고 세 사람의 첫 식사는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고 유쾌했죠. 상견례는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인 이상 그 이상의 절차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도 빠르게 진행됐고 신혼집은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였어요. 방이 넉넉했고 창문 밖으로 작은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동네도 조용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아 키우기 딱 좋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오기 전부터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지 괜히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는 실감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는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굳이 제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은 자연스레 가까워졌죠. 어머니는 자주 저희 신혼집에 오셔서 반찬을 해다 주시고 살림살이도 이것저것 손봐주셨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주말마다 어머니 집에 가 청소를 도와드리고 인터넷에서 본 요즘 유행하는 요리들을 만들어드리곤 했어요. 제가 보기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모녀 같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정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얼마나 다행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이 결혼 참 잘했다. 아내와 어머니가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삶도 두렵지 않겠다. 가끔은 이런 상상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집안에 웃음이 넘치고 어머니는 손주를 안고 한박 웃음을 짓고 아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풍경. 시끌벅적하지만 따뜻하고 어디에도 내줄 수 없는 삶. 그런데 어느 날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아내의 낯빛, 단단히 굳은 입술,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 말인데 요즘 좀 이상해. 전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 장난이 심하다고 말하려는 거지?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웃을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심각한 일이 있었어. 어머님, 건망증이 좀 심하신 것 같아. 지난주 토요일 하루 종일 어머님이랑 같이 있었잖아. 점심도 먹고 시장도 같이 다녀오고 저녁엔 같이 드라마도 봤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 뭐 어디 갔냐, 왜 얼굴 한 번 안 비추냐 이러셨어.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고 웃었는데 갑자기 정색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 전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걸 다 잊으신 거야. 아내의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그 정도야? 예전에도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좀 예민하신 적은 있었는데 그런 건 없었는데.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머리에 문제가 생겼는지도 몰라. 병원 모셔가야겠다. 그날 바로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드리고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설득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난 아무 이상 없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요즘은 뭐만 하면 병이래. 정신과? 난 거기 앞에도 서기 싫다. 정신이 멀쩡한데 왜 그런 데를 가? 그 표정이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어머니와 우리의 일상 속에 본격적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어떤 변화라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의 건망증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함께 식사를 마쳤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밥은 언제 먹니? 하고 묻거나 전날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낸 뒤에도 다음날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오랜만에 보네 하며 웃으셨습니다. 농담으로 넘기기엔 점점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불안함이 현실이 되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설득하다 못해 약간은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뇌 MRI와 인지기능 검사, 심리 상담까지 받게 해드렸죠. 병원에서 기다리는 내내 제 손엔 땀이 나고 심장은 조용히 뛰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무서웠거든요. 검사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은 비교적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아직은 약을 꾸준히 드시고 가벼운 운동과 좋은 일상 루틴을 만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는 말에 잠시 안도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냈고 어머니가 약을 제때 드시는지도 계속 확인했어요. 특히 아내가 나서서 약 복용을 체크해주고 식단이며 생활 루틴까지 신경 써줬습니다. 처음엔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는 듯 보였어요. 웃는 얼굴도 늘었고 예전처럼 음식을 하시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반응도 하셨죠. 그런데 2달쯤 지나자 다시 이상한 낌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반복하고 하루 전에 나눈 이야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더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듯 어느 날 제게 말하지도 않고 짐을 싸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랑 같이 지내요.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하루하루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처음엔 화를 내셨습니다. 아이 새아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내가 가끔 깜빡하는 거지 무슨 병자 취급을 하니.
나도 사람인데 나만의 생활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그 말에 아내는 잠깐 말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외출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하세요. 대신 저랑 통화만 잘하시고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전에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신다고. 저도 그 마음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엄마처럼 어머님을 챙기고 싶어요. 같이 한 입을 덮고 지내면 그것도 다 추억이 되겠죠. 저랑 재밌게 지내봐요. 우리 엄마랑 딸처럼. 어머니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니들 신혼인데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끼어있는 게 괜히 추한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너무 미안했고 또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내가 저 대신 먼저 행동했고 그 결정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기에 더더욱 말이죠. 제가 괜히 덧붙였다가는 오히려 그 결심에 흠이 날까봐, 그 마음을 건드릴까봐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선택을 따랐습니다. 아내 덕분에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셨습니다. 약도 빠짐없이 챙겨 드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가끔 건망증 증세가 보이긴 했지만 예전처럼 심하진 않았고 저는 진심으로 좋아질 거라고 믿었죠. 무엇보다 아내가 참 정성을 다해줬습니다. 매 끼니를 손수 차리고 어머니와 함께 운동도 나가고 병원 진료도 동행했으며 요즘엔 명상 프로그램까지 함께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 모든 걸 보면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으로 고마워했어요. 어느 날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수고 많아. 엄마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뭘 그래.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기도 하잖아. 그 말에 괜히 울컥했습니다. 맞아, 그렇지. 아무튼 고마워. 늘 마음속에만 담아뒀는데 오늘은 꼭 말하고 싶었어. 그러고는 조금 망설이다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요즘 당신 엄마랑만 자잖아. 우리 둘이 알지? 뭐? 알면서 오늘은 우리 둘이 자자. 이 혈기왕성한 남편의 소원 좀 들어줘. 아내는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돼. 어머님이랑 옛날 이야기하다가 자려고. 당분간 더 따로 자자. 당신 이러기야? 우리 지금 신혼이야, 신혼.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속으론 아쉬워도 어머니 곁을 지키는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이 더 컸기에 괜한 투정으로 분위기를 풀었죠. 하지만 그날 밤 잠결에 갈증이나 거실로 나가던 중 안방 문틈에서 작게 흘러나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화인 줄 알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들려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실례지만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재산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재산? 그냥 이 집 한 채랑 2억 정도 있어. 그 돈은 네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거야. 에휴, 우리 남편 살아생전에 처자식 굶지 말라고 고생해서 모은 돈이지. 아, 그러셨구나. 그럼 이 집 시세는 얼마나 돼요? 글쎄, 오래돼서 한 4억 정도? 값이 잘 안 오르더라고. 전부 다 합치면 6억이네요?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할 것 같아요. 뭐가 말이냐? 아니에요, 어머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내의 마지막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충분할 것 같다는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지금껏 어머니를 돌본 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걸까? 이 대화를 들어버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따뜻했던 장면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나가 있는 동안 아내는 어머니를 모시고 꾸준히 운동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단지를 돌며 가벼운 산책을 하시더니 이내 근처 낮은 산으로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렇게 조금씩 산의 높이를 높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주말마다 더 먼 곳으로 향하더군요. 등산복 차림의 두 사람이 집을 나설 때면 마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활기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살짝 피곤한 얼굴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제게 말했죠. 우리 꼬부 사이가 이만큼 잘 지내는 것도 다 산덕이다. 새아가랑 나랑 대한민국 산을 하나하나 점령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번엔 지리산 도전해보자. 들으니까 2박 3일짜리 종주 코스가 있다더라. 우리 둘이서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아내는 난감한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지리산은 좀 위험해요. 등산을 2박 3일 동안 한다는 건 너무 길고 힘들잖아요. 에이, 사람들 여러 명이랑 같이 가는 건데 뭐가 걱정이야. 너 혹시 내 상태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는 거면 진짜 서운하다. 난 멀쩡해졌고 요즘 산 타는 재미에 푹 빠졌어. 지리산 정도는 한 번쯤 가보고 싶어. 나이 들어서 언제 또 가보겠니? 아내는 잠시 저를 힐끔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다녀와도 괜찮을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진심이 가득했거든요. 지리산이란 말에 눈빛이 달라졌고 마치 오래된 꿈을 꺼내는 사람처럼 설레 보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며칠 뒤 금요일 오후, 두 사람은 등산 가방을 맨 채 집을 나섰습니다. 경상남도 함양에서 시작해 지리산 종주를 하고 전라도 남원으로 하산해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겠다고 했죠. 마음 한편이 불안하긴 했지만 어머니의 밝은 얼굴과 아내의 든든한 모습이 겹쳐지며 그 불안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별일 없겠지. 잘 다녀오시겠지.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내는 함양 백무동에서 출발해 남원 성삼제까지 이어지는 2박 3일 지리산 종주 코스에 오르게 됐습니다. 출발 전 두 사람은 산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들뜬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가 드디어 지리산에 도전하는구나. 걱정 마세요. 여보, 제가 책임지고 어머님 잘 모실게요. 저는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꼭 조심해서 다녀와. 신호 안 터질 수 있으니까 연락 잘 안 된다고 너무 걱정은 안 할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틈틈이 알려줘. 그렇게 두 사람의 작은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별다른 문제 없었습니다. 정해진 대피소에 잘 도착했고 아내가 보낸 짧은 문자 한 통에는 어머님 컨디션 좋아요, 별탈 없어요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일차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리산은 산세가 깊으니 일시적으로 신호가 안 잡히는 거겠지. 처음엔 스스로를 그렇게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걱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회사에 나가 있었지만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전화를 반복해서 걸었습니다. 수십 번을 시도하던 중 드디어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한껏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엄마는 옆에 계시지? 별일 없지?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말이 아닌 울음소리였습니다. 어떡하지 여보?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말해봐. 차근차근 말해. 무슨 일이야?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끊어지는 울음을 참아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없어졌어. 밤에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돌아와 보니 어머님이 안 계셨어. 그 주변 다 찾아봤는데 대피소 근처에도 어디에도 안 보여.
같이 등산하던 사람들도 아무도 못 봤다고 하고 지금 산악구조대가 와서 수색 중이야.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가 그 깊은 산속에서 사라지다니. 정말 제대로 찾아본 거야? 다 찾아봤어. 근데 정말 어디에도 안 계셔. 멀리 못 가셨을 텐데 아무리 돌아봐도 없어. 여보, 나 어떡해? 우리 어머님 어떡하면 좋아? 그날 저는 곧장 짐을 챙겨 첫 기차를 타고 함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산으로 올랐습니다. 정신이 멍한 채로 그저 다급한 마음 하나로 능선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구조대원들과 함께 있던 아내를 찾을 수 있었죠. 아내는 마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올라 눈동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무너졌는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산행이 아니라 절박한 수색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가 사라진 후 우리는 대피소에 머물며 수색대와 함께 산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능선부터 계곡, 나뭇가지 틈까지 그날 이후 지리산은 더 이상 풍경이 아니라 미로 같았습니다. 깊고 조용하고 잔인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결국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산 위를 저공 비행하며 어머니의 흔적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어떤 자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구조대원들도 저희도 산도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기는 계속 뜨고 있고 구조대는 낮 시간대 집중 수색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들은 마지막 공식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이후로는 기다림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절망스러운 일이었죠. 우리는 지리산 자락에 작은 숙소를 하나 얻어 그곳에 머물며 어머니가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하루하루가 멍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하늘을 바라보다 가만히 산만 쳐다보다 또 잠들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계절이 흐르도록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수막도 만들었죠. 산 곳곳에 나무 기둥과 바위 옆에 묶어뒀습니다.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 문장 아래 어머니의 사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보는 내내 마음을 찢어놨습니다. 아내는 두 달이 지나던 쯤 집으로 돌아갔죠. 혹시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잖아. 혹시라도 그럴지도 모르니까 내가 집에 가 있을게. 그 말을 남기고 아내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어머니가 저 능선 어딘가에서 걸어 내려오고 있다면 그걸 내가 못 보면 두고두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도 멈추고 세상과도 단절된 채 지리산 앞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넉 달. 하늘빛은 바뀌고 바람결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산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지쳐버린 저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악구조대에 연락처를 남기고 혹시라도 발견되면 바로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뒤로는 매일 아침 핸드폰을 확인하고 매일 밤 어머니 꿈을 꾸닥했습니다. 산이 어머니를 데려간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리고 전 그 침묵 앞에서 매일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실종 이후 제 정신은 또렷할 틈 없이 흐려졌고 마음은 하루하루 우울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고 그 침묵은 어머니의 부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내는 어딘가 달라 보였죠. 마치 마음을 다잡은 듯한 표정으로 부엌을 분주히 오가더니 어느 날 저녁엔 상위에 정성껏 차린 진수성찬을 올려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자. 우리가 힘을 내야 어머님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어서 들어. 저는 상 앞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음식은 가득했지만 속은 메말라 있었고 목구멍은 마치 돌덩이를 삼킨 듯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내의 목에 낯선 빛이 번쩍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들어가겠어? 당신 못 보던 목걸이를 하고 있네? 반지도 마찬가지고. 아내는 살짝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꽁돈이 좀 생겨서. 꽁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고모가 가진 땅이 재개발되면서 큰 이득을 봤나 봐. 근데 나까지 챙겨주겠다고 수천만 원을 주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모? 그 고모라면 아내가 어릴 적부터 눈치를 보며 지냈고 끝낸 18살 무렵에 집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이 돈을 줬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죠. 당신 고모가? 눈칫밥 주고 당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챙겨줬다고? 왜? 이제 와서 왜 그런 짓을 해? 제가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 채 질문을 이어가자 아내는 잠시 시선을 돌리더니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모가 과거에 나한테 미안한 게 많았나 봐. 아무튼 우리가 힘을 내야 어머님이 돌아오실 거야.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내야 한다는 것.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물감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 말투, 표정 모두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 가려진 채 웃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은 식어가고 공기는 서늘했으며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자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된 지 어느덧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하루하루가 마치 진공속을 걷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앞에서 아내가 참으로 믿기지 않는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산에서 실종되면 1년 뒤에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당신 지금 엄마가 산에서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1년이 되면 사망으로 인정해준다고 산악구조대 아저씨가 알려줬어. 구조대 말로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여보, 계속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싶어서.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속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상해. 아주 이상해. 엄만 살아 계실 거야. 그런 소리 집어치워. 당황한 아내는 얼른 사과하며 말을 수습했습니다. 미안. 내가 괜한 말을 했어. 요즘 자꾸 주변에서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상상을 했나 봐. 정말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아내는 연거푸 사과했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선 실망감보다 더 깊고 어두운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정말 어머니 실종에 아내가 연관돼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일부러 지리산으로 모시고 가서 실종 상태가 되도록 유도한 건 아닐까? 그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아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따로 자?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머님이 우릴 보시면 뭐라 생각하시겠어? 어머님이 우리 둘이 어떻게 지내길 바라는지 생각해봐. 이제 그만 각방 쓰고 우리 다시 같이 한 이불 덮고 자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난 엄마의 실종에 당신이... 아니다. 됐으니까 각방 쓰자. 그 말에 아내의 얼굴이 굳더니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방금 뭐라 그랬어? 어머님 실종에 내가 어떻다고? 설마 나랑 연관이 있다고 말하려는 거야? 그 순간 속으로만 품고 있던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가 다가와 제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뺨이 얼얼하게 저려왔습니다. 아니야, 난 아니라고! 어머님을 일부러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당신 나를 정말로 못 믿는 거야? 하지만 전 그 울음 섞인 외침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흥분하는 걸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긴 하네. 당신 나한테서 떨어져.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서로 본체만 치 지내자고.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같은 집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더 이상 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볼수록 어머니의 실종이 떠올랐고 진실이 어딘가 숨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참교육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리산에서 실종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마음속에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슬픔, 분노, 허망함, 그리고 버릴 수 없는 희망까지 한꺼번에 밀려드는 감정 앞에서 저는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공무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사망 처리를 할 수 있다는 통보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직 어머니를 찾지도 못했는데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정리하겠다는 말이 너무나 차갑고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에 제 눈앞에 보이는 아내의 평정한 모습이 괜히 더 밉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을 냈고 이유 있는 것처럼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죠. 우리 엄마 당신이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정말 맞다면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니야! 나도 어머님을 잘 살피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일부러 그런 일을 저지를 이유가 없잖아. 어머님은 나에게도 엄마였어. 내게 유일하게 다정한 부모님이셨다고. 나도 어머님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나도 마음이 무너지잖아. 하지만 그 말들조차 위선처럼 들렸고 저는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나 오늘은 나가서 잘게. 사우나 가서 땀이나 빼고 와야겠어. 그날 이후로도 저는 아내를 전처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건지 어머니의 실종 진실을 어떻게 파헤칠 수 있을지 마음속에서 끝도 없이 무겁고 복잡한 궁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기적처럼 어머니를 봤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수막을 우연히 보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마을에서 봤다고 신고가 들어온 거죠. 목격지는 전라도 남원. 저는 곧장 아내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목격자는 놀랍게도 구체적인 진술을 내놨습니다. 어디서 어머니를 봤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떤 말투였는지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경찰은 즉시 우리를 데리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 집은 남원 외곽의 외진 마을, 오래되고 조용한 주택이었죠. 여기 저희 어머니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마을분이 목격했다고 들었어요. 문을 열어준 노년의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이 커진 채 무언가 말하려다 멈춘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안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경찰이 앞장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세상을 멈춘 듯한 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저희 어머니가 방 한구석에 앉아 조용히 고구마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엄마! 순간 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고구마를 떨어뜨렸습니다.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와 아내의 눈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머니는 이곳에 계셨던 걸까? 지리산 한복판에서 사라졌던 어머니가 왜 이곳에서 평범한 듯 고구마를 먹고 있었던 걸까?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저 입을 다문 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정이 된 어머니는 경찰과 저희 부부 앞에서 마침내 그동안의 진실을 고백하셨습니다. 아들, 새아가, 경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리산에서 일부러 도망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일부러 도망을 치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세요? 아들, 넌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네가 태어나고 3살이 되던 해까지 이 엄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치매든 어머님을 무려 10년이나 돌봤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살고 싶은 마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버겁고 괴로운 시간이었단다. 할머니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돌아가신 걸로만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엄마가 모셨다고요? 그래. 치매가 심하신 어머님을 내가 모셨다. 10년이나. 그래서 내가 나의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게 너무 두려웠어. 내가 치매가 왔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마음을 굳혔다. 그래서 일부러 지리산으로 등산을 제안했던 거다. 남원에 사는 내 고향 친구에게 미리 부탁을 했어. 친구는 내 사정을 듣고 날 기꺼이 받아주겠다고 했단다. 뭐라고요? 그럼 그 아주머니도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왜 전화 한 통도 안 하셨어요? 그건 전적으로 내 부탁이었어. 난 치매 환자였고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엄마, 근데 지금 보시기엔 너무 멀쩡하신데요? 지금도 충분히 총명하신 것 같은데 정말로 치매가 맞긴 하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침묵하시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증세가 많이 나아졌어. 건망증도 거의 없어졌고 몸 상태도 너무 좋아져서 나도 놀랐지. 아무래도 시골 공기랑 이 생활이 내 체질에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 사실을 알리긴 해야겠는데 미안하고 또 무서웠거든. 그러니까 치매인 자신이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봐, 내 아내가 혹시 고생할까봐 일부러 도망치셨다는 거죠? 친구분 댁에서 머무시면서 증상은 거의 나아졌고요. 그래, 그게 사실이야. 이 엄마는 이제 많이 괜찮아졌단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고 허무하고도 황당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어머니를 꼭 붙들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의심했단 말이에요. 어머님을 산에 버리고 왔다고 저를 의심했다고요. 1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실 거예요. 뭐야? 내 아들이 널 의심했다고? 야, 아무리 그래도 네 철을 그렇게 믿지 못하면 어떡하냐, 아들아. 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넌 그동안 몰랐던 거냐? 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구며 머릿속에서 과거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되기 얼마 전 아내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던 그 질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당신 그때 엄마한테 재산이 얼마나 있냐고 물었잖아. 꼭 그 돈을 받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처럼 들렸어. 솔직히 말해줘. 그때 왜 재산을 물었던 거야?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서럽게 울먹였습니다. 이 나쁜 사람아! 그런 거라면 물어보면 되잖아! 왜 혼자 그렇게 의심만 했어? 그래, 맞아. 나 어머님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물었어. 왜냐면 시골에 집을 지어서 당신, 나, 어머님 우리 셋이서 함께 살고 싶었거든. 내가 모은 돈도 1억 정도 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어머님 돈이랑 당신 돈을 합쳐서 정든 땅에 좋은 집 하나 지어서 정말 따뜻하게 오래 살고 싶었어.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그게 진심이야. 그런 거였어? 여보, 그럼 진작 말을 해주지 그랬어. 언제? 언제 내 마음 물어보기나 했어? 당신은 날
정말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으로 봤어? 너무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당신을 의심했던 것도 당신 마음을 몰라준 것도 내가 다 잘못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붙잡고 다시는 그런 오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껴안으며 한참을 울었고 아내는 이내 눈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죠. 엄마, 이제 그만 집에 가요. 엄마 집도 있고 자식 집도 있는데 언제까지 여기서 지낼 생각이셨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상태를 봐라. 시골에서 지내니까 몸이 이렇게 좋아졌잖니. 난 여기가 좋다. 그리고 친구도 혼자라서 외롭지 않다고 했어. 나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며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여보, 우리 이렇게 해요. 도시생활 접고 여기 어머님 친구분 근처 땅을 매입해서 우리 셋이 함께 살아요. 그럼 어머님도 좋고 우리도 자식 노릇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보, 그렇게 하자. 우리 이제 시골에서 살자. 시골에서? 그럼 난 돈은 어디서 벌어? 여기도 찾아보면 일자리는 있을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든 있을 테니. 이젠 어머님과 떨어지지 말고 함께 지내요. 여기 남원에서 우리 새롭게 시작해요. 아내의 말은 그날 우리 셋에게 가장 큰 해답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히 그려줬고 어머니는 미안한 마음을 훌훌 털어내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원이라는 조용한 마을에서 새롭게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장은 걱정이었지만 어디든 일할 곳은 있을 거라 믿으며 저는 시골살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진심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껴안게 된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원 친구 댁에서 지내시며 저희가 지을 새 집의 공사가 하나하나 완성되는 모습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고 지난 1년의 고통을 천천히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도시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했고 저 역시 회사를 정리하고 시골에서 다닐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일은 금세 구해졌죠. 마을 협동조합에서 농산물 유통을 전문적으로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제가 도시에서 해오던 물류와 유통 관련 경력을 살려 바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집은 4개월 만에 완공됐고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새로 지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삶을 청산하고 산자락 아래 바람 좋고 공기 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입주를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 치매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했지만 심각한 치매로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진단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안도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솔직하게 말해볼 걸 그랬다. 난 말이지, 정신을 완전히 놓고 너희들을 못 알아보게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던 거다.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빛은 단단했고 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요, 전 절대로 어머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은 이제 저에게도 부모님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버려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새애기한텐 내가 죄인이지. 정말 너무 잘못된 선택을 했어. 미안하구나. 그럼 미안하신 줄 아셨으면 다신 제 곁을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 집에서 오래오래 같이 살 거예요. 행복하게 셋이서요. 아셨죠?
그 말에 어머니는 말없이 웃으시더니 이윽고 아내를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품에 안은 듯 그 따스함은 온 방을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후 저희 가족은 남원에서 1년 동안 참 재미나고 여유롭게 그리고 푸근하게 살아갔습니다. 새처럼 이른 아침에 일어나고 달빛 따라 늦은 밤을 보내는 그런 평온한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기쁜 소식이 찾아왔죠.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긴 겁니다. 10달 뒤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말 그대로 3대가 함께 사는 진짜 가족의 집이 됐죠. 집안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딸의 옹알이는 어머니의 허리 통증도 낫게 만들 만큼 귀엽고 활기찼습니다. 어느 날 저는 슬쩍 아내에게 제안했죠. 여보, 엄마한테 딸 맡기고 우리 둘이 여행이나 다녀오자. 우리 요즘 부부 분위기랄까 뭐 그런 것 좀 놓치고 살았잖아. 이가 어머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러자 어머니가 바로 웃으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니다 새아가. 난 손녀랑 둘이 노는 게 제일 좋더라. 둘이 오붓하게 신혼처럼 놀다 와. 걱정 말고. 뭐 사실 어머니가 계시더라도 저희 부부는 밤마다 둘만의 시간을 아주 잘 보내곤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뜨겁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진짜 뜨거워지고 싶어서 둘만의 여행도 살짝 다녀왔고요. 물론 어머니와 딸아이를 데리고 3대가 함께 떠나는 여행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 여행은 또 그 나름의 맛이 있었죠. 지금 저희 가족은 세상 어느 가족보다도 행복하게, 단란하게,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매 초기였던 어머니가 실종되시고 아내를 의심하며 뒤엉켰던 시간.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 밝혀진 기막힌 반전까지 아직도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꿈 같습니다. 그 기억을 누군가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 썰밤에 사연을 보냈고 이렇게 제 이야기가 세상에 퍼지게 되었네요. 어떻게 제 반전 사연 나름 재미있지 않았나요? 손찌검이 오가는 복수극도 아니고 찐한 치정극도 아니지만 사람 사는 이야기에 웃음과 눈물, 반전이 적당히 섞인 그런 이야기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